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언택트로 강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다시 만나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협심증의 예방, 심장병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았으면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근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가 심근경색 증상이 오시면 병원에 빨리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이 어떤 경우에 협심증이 많이 생기는지,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관상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담배 끊는 거, 운동, 적절한 식사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에 있는 부정맥 중에 하나인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슴에 통증이 오면 우리가 어떤 질병들을 의심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가슴에 통증이 오면 이거 금방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그런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슴에 통증이 오면 심장, 그 다음에 식도나 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 폐 여러 가지 쪽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협심증이라는 게 있고, 협심증을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심근경색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가슴에 통증이 올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식도가 있는데 여기에 산이 역류하면 그때 오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가슴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 가슴의 통증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목소리가 쉰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식사하고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공복 시에 오는 통증은 십이지장 궤양, 식사 후에 통증 오는 것은 위궤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명치 끝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가슴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에는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의사가 가슴을 열어서 피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가슴의 통증이 딴 거라고 생각하고 진찰을 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기흉, 폐렴들은 주로 호흡하고 관련되는 건데, 특히 기흉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찬다고 하는 건데 숨 쉴 때 많이 통증이 오는 이런 질병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호흡하고 관련된 게 특징적입니다. 근육통은 주로 움직이는 거하고 연관돼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각각의 증상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르신들한테는 소화가 안 된다, 피곤하다 이러다가 밤에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의심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심장에 문제가 돼서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고 왜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장병은 지금 말씀드린 허혈성 심질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판막성 심장벽, 중격결손, 심장비대, 부정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심장병이라고 하면 협심증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 건 심장으로 가는 동맥경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액 공급 부정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협심증, 아주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고요. 판막성 심장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심장에 방이 4개가 있어서 동맥하고 정맥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맥하고 정맥에 깨끗한 피하고 더러운 피가 섞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격결손은 심장의 방 중에서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비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이 커졌을 때 심장이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데 심방이 재기능을 못해서 뇌졸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라는 게 뭐냐? 동맥경화 등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때 생기는 가슴의 통증이고,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고, 가운데
불편한 압박감이 있고요. 왼쪽 어깨나 이런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해서 통증이 뻗칠 수도 있고요.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구토나 호흡곤란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 불안전성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전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운동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오고 안정 시에는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면 꼭 심장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불안전성 심장병은 이렇게 좀 더 심해졌을 때는 쉬는 중에도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증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데 이건 반드시 치료를 요합니다. 불안정성 협심증의 치료라고 하는 건 예방에는 약물 치료가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치료이기 때문에 불안전성 협심증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휴식 중에 발생하고 흡연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데요. 되게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많이 생기는데 관상동맥이 경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심증의 진단은 여러 가지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심전도만 하면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전도 하나만 하면 심장 전체의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전도만 가지고는 이게 가장 심장의 기본적인 검사긴 하지만 협심증의 검사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인 경우에 안정 시에 심전도를 찍었을 때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찍는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협심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되기는 심장의 검사는 운동부하 검사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 운동부하 검사는 옆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러닝머신에서 가슴에다가 여러 가지 리드를 붙이고 심전도하고 혈압을 재면서 뛰면서 하는 검사예요. 원리는 뭐냐면 협심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우리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심장에 부담을 주는 판단은 맥박수를 나이에 비해서 되게 올리게 됩니다. 60세 이상 되는 여러 어르신들 경우에는 되게 100회 내지 110회 이상 올리면 심장에 완전한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심장을 부담을 줬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심전도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인이 왔을 때 협심증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검사는 해봐야 협심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고 하면 운동 부하 검사가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는 심장의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심장의 한쪽 벽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해야 될 것 같고 혈액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심장 효소를 봐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폐에 문제가 없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상동맥 CT, 해경상 스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진행됐어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고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CT나 해경상 스캔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그다음에 위내시경은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가슴의 통증이 협심증하고 좀 양상이 다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역류성 식도염 경우가 제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협심증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담배 피는 사람, 그다음에 고지혈증 있는 사람인데 고지혈증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혈증, HDL 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이게 LDL이라고 하는 건 저밀도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건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두 개가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LDL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고지혈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거나 치료를 할 때 LDL 콜레스테롤 정상 레벨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하는 거예요. 특히 심장 쪽의 문제는 고지혈증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압하고 고지혈증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고지혈증은 그 뇌졸중보다는 심장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은 그 뇌졸중하고 좀 더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돼서 동맥경화 협심증이 있을 때는 고지혈증을 철저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서는 55세 미만, 여자에서는 65세 이전에 그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가정정이 있을 때 남자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기고요. 남자는 45세 이상에서, 여자는 폐경기가 지나는 55세 이상에서 협심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도 협심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심증의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담배 끊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담배 생각하면 흔히들 폐암만 생각하는데 담배가 협심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협심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포도주 한 잔 정도는 우리 몸속에 피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금주를 권유합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심장이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현재는 많은 의사들이 그런 의기 때문에 술도 완전히 끊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특히 싱겁게 먹는 거는 혈압을 좀 떠들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체중을 줄이지 않고 지금 있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꼭 약물 치료를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거나 운동하거나 식사 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잘 조절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 증상을 알고 있다가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응급실로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리가 보통 아스피린 같은 피를 맑게 하는 약, 그 다음에 속효성 혈관 확장제라고 하는 건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혀 밑에 넣거나 이렇게 뿌리는 것들인데, 그게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이고요. 베타 차단제, 안시온테신 전화 효소 억제제, 칼슘 통로 억제제는 혈압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심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협심증을,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협심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가 있은 분들이 당뇨를 철저하게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약물 치료이지만 우리가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혈관이 대개 70%, 80% 막혔을 때는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이게 그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뚫어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가 하면, 수술보다는 그 스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게 가이드와이드가 그 막힌 혈관을 찾고, 그 다음에 막힌 혈관에서 그 풍선으로 혈관을 늘리고 난 다음에 그 혈관이 다시는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 기준 치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상동맥 질환이, 협심증이 있을 때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혈관의 상태가 지금 몇 %가 막혀 있는지, 어느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스텐트 시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 시술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심장내과에 계시는 박덕우 교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박덕우 선생님의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구물망을 써서 확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부릅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하지만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마취하지 않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을 통하여 긴 관을 심장 혈관까지 넣고 그 관을 통하여 스텐트를 좁아진 부위에 이동시킨 다음에
확장을 하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텐트 시술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환자가 문제없이 시술이 잘 될 경우 보통 시술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하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는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이용해 시술하고 최근에는 생체 흡수형 스텐트가 도입되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체 흡수형 스텐트는 시술 후 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녹아 3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아서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쉴 때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심근경색증입니다. 흔히들 심장마비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느 쪽 한쪽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그쪽이 지금 까맣게 그림에서 까맣게 보이는 저 부위가 그 밑으로 괴사가 일어나서 심장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선심근경색증은 갑자기 혈관이 그 관상동맥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인데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이 있고 명치나 가슴 중앙의 통증,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슴의 통증이라 환자가 극도로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옆에서 보면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서 안색이 창백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통이라고 해서 좌측 팔, 어깨, 목 등으로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가슴의 통증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왼쪽 어깨 통증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슴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호흡곤란이나 의식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슴의 통증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가슴의 통증이 온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구토, 위통,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위장질환으로 오해해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심장이 혈관이 막혔는데도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아니면 식사가 잘 안 돼, 밥맛이 없네, 뭐 소화가 잘 안 되네, 위가 많이 아파하시고 그냥 위에 문제가 있으려니 하고 지나다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지금까지 없던 게 뭐 내시경으로 진단된 거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없던 이런 증상이 위장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심근경색이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가슴에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요. 흉통이 10분 이상 되면 당장 119에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119에서는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는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 관상동맥 중재술팀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스텐트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 저희 선배가 한번 경험한 건데 북한산 산 위에서 가슴에 통증이 오고 진짜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와서 119에 전화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헬리콥터가 출동해서 환자를 헬리콥터에다 실어서 앞쪽에는 남쪽에는 지금 청와대가 있으니까 못 가지만 북쪽으로 가면 명지병원이라는 곳에 데려다 줬고 거기에서 그 스텐트 시술을 해서 무사히 생명을 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119에 전화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를 의심하면 119에서 지금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니까 반드시 전화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다리거나 의원, 약국, 한의원에 가지 않는다는 뭐냐면 거기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의원에 가서 심전도 찍고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기다리거나 특히 약국 한의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빨리 와야 되고요. 증상 발현 후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혈관이 막혔을 때 최대한 빨리 뚫어주면 심장이 100%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은
완전히 뚫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2시간 지나도 스텐트 시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병원에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심전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면 가슴에 통증이 온다고 하면 심전도를 찍어서 보면 이게 심전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부위에 혈관이 막혔고 어느 부위에 어떤 일이 생겼는 것까지 되게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그 진단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금방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심근경색 진단에는 가장 중요한 진단 그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혈액검사, 그다음에 특히 심장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혈액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흉부 반사전 사진,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심전도하고 금방 관상동맥 조영술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관상동맥 CT나 심장 MRI를 시행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합병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 부정맥, 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떠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인성 쇼크나 그다음에 급성 승모판 폐쇄 부전증, 뭐 심신 중격 파열,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그 중요한 게 급사가 될 수 있어서 빨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혈관이 막혔는데 혈관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치료는 재관류라고 하는 건 심장에 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게 치료인데 혈전용해제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맑게 하고 그 혈전이 생긴 걸 주사로 녹일 수 있어서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투입하고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긴 합니다. 현재는 그 표준치료법이 뭐냐면 관상동맥 중저술, 스텐트 시술 아까 보였던 것들을 그 응급으로 할 수 있으니까 90분 이내에 실시했을 때 강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혈관 확장, 그다음에 혈전 제거, 스텐트 삽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재협창의 위험성이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혈관 생체 흡수형 스텐트 등이 개발돼서 이런 것들의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마지막 방법이어서 혈관을 이식한다거나 이랬을 때 관상동맥 우회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는 뭐냐 하면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건 심장으로 자체 그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켜서 한 부정맥 효과 있고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효과 이런 것들을 효소와 혁제되는 그 심장으로 가는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혈압 그 감소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타틴이라고 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를 그 계속 그 사용하게 되는데 동맥경화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안정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전 예방약제라고 하는 건 특히 스텐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정도에는 그 스텐트가 많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우리가 겨울에 그 심장병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생기는지 그다음에 증상이 어떤지 치료법은 어떤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리님. 정정하시던 분이 어쩐 일로 찬바람 때문이래요. 찬바람 때문요? 네. 김대리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위험하다잖아요. 예, 안 그래도 병원 온 김에 예방 접종 좀 맞으려고요. 예? 예방접종이요? 독감 때문 아니에요? 찬바람 때문이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심장 조심하시라고요. 새벽에 조깅 나가셨다가 찬바람에 심장이 놀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 근데 심장은 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찬바람에 놀라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면 유난히 급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이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환자인데요. 실제로 여름 등 다른 계절에 비해 고혈압 환자는 30%,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20%가량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겨울철이면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겨울과 심혈관 질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건강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고혈압,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것들인데요. 겨울이 되면 유독 이런 환자가 느는 이유는 우리 몸이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관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의 압력, 즉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심혈관계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부담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에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가 유독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몸을 움츠리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장이랑 혈관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데요. 웅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위험 인자가 있던 사람들이 병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운동을 하지 않고 왜 배가 많이 나오는 비만 환자들 같이 이런 환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위험 인자든지 간에 조금의 병력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날씨가 차가워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그 질환이 발생하는 위험이 겨울이 되면 여름보다 한 2~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새벽에 조깅을 하러 나가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밤에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갑작스런 찬바람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차가운 날씨에 나갔는데 왼쪽 젖가슴 부위가 조여오거나 또는 평상시 보다가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하면 이거는 심장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의료진과 컨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응급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조금 처방을 하시든지 하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바깥 차가운 날씨에 나갔는데 본인이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그런 악화 요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단을 5층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갑작스러운 차가운 날씨에 나갔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차가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본인의 몸 관리를 하시는 거죠. 평상시에 본인이 음식, 운동, 체중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심혈관 질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고요. 질환이 있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조심하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의료진과 만나보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대처법이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급작스러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단 겨울철 외부에서 운동을 할 때에는 심장과 폐가 추위와 운동에 대비하도록 준비 운동과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이제까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궁금해져 하시는 게 뭐냐면 맥박이 나가 너무 빨리 뛰는데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맥박이 빨리 뛰는 걸 진단하는 방법은 맥박이 빨리 뛸 때 심전도에 찍혀야 진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심전도로 진단해서 맥박이 부정확하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는 80세 이상에서 10%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건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심장에서 혈액에서 그 정체하는 것 때문에 피딱지가 생기고 그 피딱지가 머리로 올라가서 심장으로 가는 그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부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는 판막 때문에 심방세동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판막에 문제가 없으면서 고혈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도 연세가 드시면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건 그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 심전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뇌졸중은 5배 많고 심부전은 3배나 많고 뇌졸중이 발생하면 증상이 심각하니까 그러면 피딱지가 생기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딱지가 생기를 막아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여러 가지 피를 맑게 하는 항연절 치료가 필요함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꼭 치료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부전, 고혈압, 당뇨, 뇌경색, 혈관 질환 등이 있을 때 꼭 그 아스피린 같은 걸 드시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출혈성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꼭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심전도에서 찍혀야만 부정맥이지 본인이 심장이 빨리 뛴다, 뭐 불규칙하게 뛴다, 느낀다고 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전도를 달고 24시간 동안 생활하고 내가 뭐 계단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면 의사들은 그걸 컴퓨터에서 보고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정맥인지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지니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그 아스피린 같은 치료를 강조했지만 맥을 정상으로 돌리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의 부정맥의 진단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관상동맥으로 가는 동맥경화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냐면 담배 피고 그다음에 술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만약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고혈압약, 당뇨약,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철저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들한테 아스피린 같은 그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먹는 거를 복용을 권고 받으셨으면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꽤 잘 드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